오늘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금지됐습니다. 클럽, 노래연습장, PC방 등 12개 고위험 시설의 영업도 중단됐죠.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건데요. 그만큼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네, 국민의 협조를 통해서 과연 이번 고비도 잘 넘길 수가 있을지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명지병원의 코로나19 역학조사 팀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 가신 지가 좀 꽤 됐는데 요즘 바쁘시죠? 예, 맞습니다. 국회도 지금 코로나의 비상 사태가 발생을 할 것에 대비해서 많은 일사불란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 당대표 후보자 이낙연 의원이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 확진이 되는 거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음성으로 나와서 좀 어떻게 당내에서는 뭐 좀 굉장히 다행스럽게 보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그리고 방송국 어느 곳도 이제 자유로운 곳이 없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의 생활에서의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또 우리 사회 메시지를 던진 것 같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이낙연 의원은 이제 음성이 됐으니까 바로 정치 일정을 재개하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재개할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혹시 간접적인 노출이긴 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한.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판단해서 저는 조금은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활동을 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요. 또 혹시나 그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의 본인이 의심 증상이 없는지는 조금 더 모니터링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열흘 뒤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것도 그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실까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지금 방역의 최우선이라는 그런 생각 하에서 모든 국회 내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정치인들 확진 위험성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누가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저희 의원실 같은 경우에도 하루의 스케줄들이 대부분 토론회나 간담회 그리고 여러 의원들과의 미팅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회의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온라인으로 다 전환하라는 또 이해찬 당대표의 오늘 그런 당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신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정세균 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이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담화문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우선은 2단계를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폭증할 것에 선제적으로 좀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빠르게 방역 당국이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광화문 집회 이후에 아직까지는 검사나 방역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사례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미 노출된 바이러스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상황을 그 대구, 경부의 그런 신천지 사태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대구 신천지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역 당국도 같은 입장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예, 실제로 광화문 집회 때 최소 1만 명에서 지금 5만 명의 인파가 모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서 정광훈 목사를 포함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확진이 되고 있고 그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그 집회에서의 밀집도나 아니면은 마이크에 대고 소리 지르는 그런 것들, 악수하는 것들, 직접 접촉이 상당히 있었다는 만큼 우리가 봤을 때 그날 많은 비말을 통한 감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전 지역으로의 그런 바이러스 전파는 뭐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그 집회에서의 고령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들은 앞으로 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큰 인자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걱정이 상당히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전파력이 갈수록 빨라지는 게 그 바이러스의 속성인가요? 아니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도 마스크도 잘 쓰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전파력이 높은 거죠? 실제로 바이러스는 본인들도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그럼 변이에 있어서는 이번에 집회에서 확인된 그런 우리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보면 실제로 이태원의 클럽발
그 변이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기존의 중국 우한에서보다의 전파력이 6배 정도 높을 가능성에 대한 근거도 지금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동안 연휴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사회 활동을 활성화했고 그만큼 접촉이 많았다는 거 하나도 예. 또한 이런 전파력을 높이는 데 계기가 됐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어제 하루 신규 확진만 297명, 그러니까 300명 가까이가 나온 상황인데 이 정도 되면 이제 3단계 거리두기로 강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근데 정 총리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3단계로 격상이 되는 겁니까? 3단계에 대한 지적은 많은 전문가나 아니면은 저희 국회 내에서도 정치인분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3단계 격상이라는 거의 기준은 적어도 일주일 내에 그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는 게 2번 정도는 나타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명이다 하면은 네. 400명 다음 날에? 그리고 다음 날. 그다음에 800명 이렇게 2번이 나타나면 확실하게 3단계로 격상을 할 수 있는데 예. 아직은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세훈 총리의 판단이었고요. 하지만 이 3단계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 3단계 격상하면 우리의 삶이 더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온라인 교육 등 우리 삶에서의 부작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과 민생에 대한 삶에 대한 고민을 양쪽에서 균형적으로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지금 부분이 3단계로 가기 전에 지금 2단계 강화두기, 거리 강화두기가 되는데 벌써 이 충격이 크더라고요. 50인 이내의 그 실내 이상의 실내 집이 안 되니까 결혼식을 지금 치를 수 없게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들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지연되거나 또는 50명 미만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만큼 여러 가지 위약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정위가 뭐 나선다고 하니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이 정부가 실패한 거다. 이미 교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차제에 소모임을 허용했고 또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될 시점에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많이 하라고 적극 권유를 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실패한 거다라는 지적을 하던데 신 의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은 하고요.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런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조치가 결국에는 방역과 민생, 경제 양쪽을 두고서는 저울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서 민생 경제가 최근 발표된 OECD에서의 경제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 0.8%로 1등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여러 부분에 우리 민생 경제, 생활고에 대한 고려를 하다 보니 이제는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집회나 이런 것들에 좀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지금의 상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문화관광부인가요? 뭐 여행을 장려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 취소도 안 하고 여전히 계속한다.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아요. 그런 박람회나 대전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여행이라는 것이 특히 해외여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국내 여행도 아직은 자중해야 되는 아주 엄중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경기도는 아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서 어기면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단호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게 좀 우리도 좀 전국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뭐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상용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전국적으로 바이러스의 노출자들이 많이 다닐 수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그만큼 보수적으로 대해야 된다. 마스크를 꼭 의무화하라는 또 선제적인 조치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의 주민들께서 이런 마스크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정치인이시니까 이제 의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기 때문에 8.15 광복절에 확진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야당이 제대로 제지를 안 했다. 야당을 비난하고 있고 야당은 그게 왜 야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실제로 그런 정광훈 목사가 주최한 그 집회는 보수 집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야당 인사들도 참여한 집회였기 때문에 그런 책임론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그런데 합니다. 야당은 뭐 주최하지도 않았고 가라고 독려하지도 않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근데 왜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우선 참여했던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충분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이거는 종교적 탄압이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는 순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메시지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난 극복에는 매우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책임론을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을 했는데 집회에 참석했던 확진자한테는 치료비를 지원해주면 안 된다. 이런 청원도 등장했더라고요. 실제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정광훈 목사의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집회했을 때만 소요되는 검사비만 해도요. 적어도 지금 봤을 때는 8억에서 40억입니다. 1인당 검사비 8만 원이라고 했을 때요. 예. 5만 명의 집회 추산으로 한다면 40억이 드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확진돼서 치료를 하게 된다. 더 많은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치료비가 들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냐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정광훈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는 그 집회를 주도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엔 책임론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치료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도 초청을 받아서 연설하러 간 것뿐인데 본인이 뭐 직접 주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이제 사랑제일교회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검찰과 경찰도 사실 이 집회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책임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그런 여러 가지 방역에 반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방해나 아니면은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카페라든지 식당을 가보면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따닥따닥 붙어 앉아 있고 경각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보다. 예,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커피 전문점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그런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위화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는데요. 워낙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좀 무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1차 대유행 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고 지금은 바로 내 주변에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변이된 게 나온다고 하는데 뭐 말레이시아에서는 10배 센 코로나19 변종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예, 실제로 그 전국 초반에 우한에서 들어왔던 바이러스 유형을 보면은 S형이나 V형이었는데요. 이태원 클럽발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G나 GH, GR 같은 다른 형의 유전자 변이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 남미에서 유행하고 있는 형이고요. 말레이시아도 이 변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런 미국 유럽발의 그런 유전자 변이형이 실제로 중국 우한발보다는 전파력에 있어서 또는 세포 증식에 있어서는 6배 정도의 평균 높은 증식력이 있다라는 게 보고되고 있는 만큼 지금 더 10배 이상의 변이가 나온 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예. 앞으로 더 강력한 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최대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백신이 언제 나올까 모두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변이가 된다면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유효할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예,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
변이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의 부위가 백신 치료제가 작용하는 부위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지금 치료제나 백신이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것은 너무 나아간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빠르게 지금 수많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데 어떻게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특히나 미국의 모더나의 그 백신이 가장 먼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개발됐을 때 우리나라에 어떻게 상용화될 수 있는지, 불리하지 않을 수 있는 식약처의 그런 프로세스나 정립도 계속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데 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전공의들 그리고 의원들의 집단 휴진이라든지 업무 중단 이런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금 긴급 회의를 뭐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답을 좀 찾아가야 됩니까? 서로 워낙에 지금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 의료계 집단 휴진 때문에 네.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실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우리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치열한 싸움이라고 보일 수가 있긴 한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첫 번째 논의 협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의 서로의 그런 몰 이해나 아니면은 대척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타협이나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의사가 부족합니까? 신의원님 보기에는 늘리는 게 지금 정부 정책에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네. 수 있는데요. 명백한 거는 의료의 공공성, 특히 공공의료를 행하고 있는 의사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공공의료.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의 방법론에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그 4,000명의 의사 수 증대하는 분들이 정말 공공의료 영역에서만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준다면 의료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근데 해봅니다. 그분들이 졸업하고 10년만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제한에서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으로도 할 수 있게 무슨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10년 이후에 오히려 수도권에 와서 의료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한 제도적 잔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10년 동안 근무를 하고 나서도 그 지역에 남아서 취역지에서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좀 더 제도적 장치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의사 수가 지금 증가하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의사 수가 과연 이 시점에서는 증가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의료계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통하는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근데 있습니다. 의사들도 뭐 인기 업종이라 그럽니까? 비인기 업종이라 그러나 이렇게 좀 차이가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의사들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쪽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의사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부가 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해결하지 않고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건 아닐까요? 예,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외과 등 중환자들을 보는 여러 힘든 과들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서 미달이 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정부도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면서 여러 제도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공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흉부외과나 외과, 비뇨외과 이런 어려운 중증 환자를 보는 과들이 병원에서 본인이 소신껏 수술할 수 있고 그런 중환자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위험성이나 그런 환자가 사망하거나 예후가 안 좋아졌을 때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같이 그 의사의 한 명의 개인의 부담으로만 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안전한 근무 환경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사들도 중환자를 보는 기피 현상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것도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